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19세기 과학계의 가장 치열했던 논객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자서전입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인생 회고록이 아니에요. 격동의 시대를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자기 자신만의 사상과 신념을 칼날처럼 벼려낸 한 위대한 지성의 투쟁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한테 케이프 혼이라는 곳은요,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정말 험난하기 짝이 없는 바닷길을 의미했죠. 헉슬리는 바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케이프 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사실상 가진 것 하나 없이 태어난 한 젊은이가 그 거친 고난과 거절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1825년 5월 4일 영국의 조용한 마을 일링에서 시작됩니다. 토머스 헨리 헉슬리가 태어난 거죠. 뭐 대단한 특권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지성과 기질이라는 아주 독특한 유산을 물려받은 한 소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헉슬리는 스스로를 거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뭐랄까 번개처럼 빠른 사고력, 그 어머니의 지혜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죠. 반면에 아버지에게서는 불같은 성미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끈기, 이런 완고함을 물려받았고요. 그러니까 헉슬리라는 인물은 어머니의 예리한 감성과 아버지의 불같은 이성이 한데 뒤섞인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었던 셈입니다. 훗날 이게 그의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요, 아주 짧았고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젠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스승들은 학생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학교는 그냥 힘센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는 그런 잔혹한 생존 투쟁의 현장이었다고 회고해요. 그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방치된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엉망이었던 공교육 때문에 그의 진짜 배움이 시작됐거든요. 그의 지성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지적 갈증을 끝없는 호기심으로 채워나갔죠. 소설, 역사, 과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모조리 읽어치우면서 자기만의 지식체계를 쌓아 올렸습니다. 헉슬리가 처음엔 의학을 공부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의 진짜 열정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미치도록 파고들고 싶었던 건 바로 생리학, 즉 생명이라는 이 경이로운 기계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그 구조와 공학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하마터면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사체부검을 참관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정체불명의 병을 얻게 된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독에 감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이 후유증 때문에 거의 50년 동안 고생해야 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힌 건강염려증적 소화불량도 이때부터 시작됐죠. 자, 21살이 된 헉슬리, 이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에 입대하게 되죠. 그리고 군함 레틀스네이크호의 군의 관보로 임명돼서 4년간의 긴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육의 시간이 됩니다. 바다에서의 생활, 당연히 거칠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물품으로 버티면서 강인함과 자립심을 배웠고요. 다른 선원들은 그가 채집한 해양생물 표본들을 보면서 뷰퐁의 시시한 짓거리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순전히 자기 내면의 과학적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 좁은 선실에서 연구에 몰두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겪어야 했던 완전한 고립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 위에서 몇 년에 걸쳐 이뤄낸 정말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을 잔뜩 써서 런던으로 보냅니다. 내 연구가 의미 있다는 작은 신호라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마침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노력을 합니다. 그때까지 썼던 논문 중에 가장 공들여서 가장 상세하게 쓴 논문 한 편을 린네아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왕리박회로 보낸 거죠. 훗날 헉슬리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게 마치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육지를 찾기 위해 날려보낸 마지막 비둘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1850년 헉슬리가 드디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그 비둘기가 낭보를 가져온 겁니다. 왕립학회에 보냈던 논문이 떡하니 출판이 된 거죠. 26살에 과학계에서 이름을 알렸으니 대단한 성공이죠. 하지만 과학계의 명성이 당장 먹고 살 돈을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고 어쩌면 바다에서보다 더 잔인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누드해. 이건 발자크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주인공이 파리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너와 나 둘만의 싸움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죠. 런던을 마주한 헉슬리의 심정이 딱 이랬을 겁니다. 당시 런던에서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딱 두 가지, 아주 절박한 목표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명인 과학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항해 중에 시드니에서 만나 미치도록 사랑하게 된 여인, 약혼녀 헨리에타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 과학자라는 직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표는 정말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래틀스네이크 호에서 얻은 귀중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내려고 해군성과 싸웠지만 비용 지원을 거절당했죠. 교수직을 얻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부터 스코틀랜드 에버딘, 런던까지 지원서를 낼 수 있는 곳은 다 냈지만 문은 계속해서 그의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거절이었습니다. 압박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건 희망 없는 싸움이야. 그냥 다 포기하고 호주로 돌아가서 의사나 해. 이렇게 조언했죠. 솔직히 그도 흔들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는 시드니에서 안정적인 의사로 살아갈까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약혼녀 헨리에타와 누이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계속 나아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헤어져 있는 고통보다 평생의 꿈을 포기하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고통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는 아주 단호한 선택을 내립니다. 내 길은 정해졌다. 나는 절대 런던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게 주어진 소명인 이 과학으로 반드시 내 자리를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그토록 격렬하게 몰아치던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마침내 보상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해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전환점이 됩니다. 수년간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과학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그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원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전국 광산학교, 세인트 토머스 병원, 여러 명망 있는 기관들에서 동시에 교수직을 제안해왔습니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과학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길고 길었던 투쟁은 끝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케이프혼을 무사히 통과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경력을 쟁취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암흑 같은 시간을 묵묵히 함께 견뎌준 사랑하는 여인과 8년이라는 긴 약혼 기간 끝에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헉슬리는 생존을 위한 개인적인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 승리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될 훨씬 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을 연 것에 불과했거든요.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거대한 싸움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을 위해 링 위로 올라서는 헉슬리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토머스 엘리 헉슬리, 19세기 과학계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인이죠. 이 책은요, 바로 그 헉슬리가 자기 목소리로 직접 자기 삶을 들려주는 자서전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훗날 과학계의 가장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의 첫 시작,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헉슬리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인데요. 참 재밌죠?
이 문장 하나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어떨 땐 좀 전투적이기까지 했는지 그냥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걸 전혀 못했던 거죠. 자기가 묻는 진실이 있으면 그걸 가장 날카롭고 분명한 말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평생의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 타협 없는 솔직함,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헉슬리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를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먼저 비범한 정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스스로 배움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유명한 바다 위에서의 항해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결의를 다지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지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비범한 정신의 탄생입니다. 헉슬리는 대체 어떤 뿌리에서 자라난 인물일까요? 그 특유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성격이 어디서 왔는지 가족 배경이랑 어린 시절 경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역시 위대한 인문의 시작은 언제나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헉슬리는 자기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시작해요. 때는 1825년 5월 4일. 장소는 당시 런던 근교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엘랭. 딱 이렇게 구체적인 시공간을 제시하니까 뭔가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사립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아, 그럼 어릴 때부터 책이나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환경이었겠구나 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헉슬리 스스로가 자기는 거의 완벽하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신체적인 특징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유산, 바로 생각의 속도를 물려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순식간에 꿰뚫어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직관 같은 능력이에요. 헉슬리는 이걸 어머니의 재치라고 부르면서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빨리 판단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건 자기도 잘 알았지만 이 재능이 없으면 자기 자신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죠. 반면에 아버지한테는 뭘 물려받았냐? 바로 대상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그림 실력, 그리고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불같은 성미와 엄청난 끈기. 이 서로 다른 기질이 합쳐져서 훗날 우리가 아는 그 복합적인 헉슬리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름에 얽힌 작은 에피소드인데 이게 앞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할 아주 중요한 정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의주의.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경험주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었던 사도 토마스.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그 인물한테 자기가 가장 큰 공감을 느꼈다고 고백하거든요. 마치 권위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지 말고 네가 직접 관찰하고 검증해라 하는, 과학자로서 그의 신조가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사소한 디테일이 그의 커리어 전체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 줄이야.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헉슬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의 배움의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학교 교육은 정말 짧고 끔찍했다고 해요. 그의 진짜 교육은 교실 밖에서, 그러니까 끝없는 호기심과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헉슬리가 겪은 교육은 정말 두세 개로 나뉘어요. 한쪽에는 공식 교육, 그러니까 학교가 있었죠.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교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뒤에 다녔는데 헉슬리는 거기를 내가 겪어본 최악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학교는 그냥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 괴롭히는 정글 같았다고 해요. 거기서 유일하게 좋았던 기억이 뭐냐고 물으면 자기를 괴롭히던 애랑 싸워서 이겼던 거, 그거 딱 하나였다고 하죠. 정말 끔찍했죠? 근데 그 반대편에는 집 서재에서 펼쳐진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세계죠. 여기선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특히 지질학 이론이니 형이상학이니 하는 어려운 책들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과정,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이 시간이 그의 지성을 날카롭게 만든 진짜 교육이었던 셈이죠. 그럼 헉슬리는 원래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놀랍게도 기계공학자였어요. 뭔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영국 사회에서 헉슬리 같은 배경을 가진 청년이 공학자가 되기는 좀 어려웠나 봐요. 결국 두 묘형을 따라서 의학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좀 달랐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보다는 생명이라는 이 정교한 기계의 원리를 파헤치는데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죠. 바로 이 말이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살아있는 기계의 기계공학,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는
생물학을 공학자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기계, 즉 우리 몸의 구조, 기능, 설계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그에게 인체는 아픈 곳을 고쳐야 할 대상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탐구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은 나중에 그가 비교해보학이나 진화론을 연구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헉슬리의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3살인가 14살 때였는데 엄청난 호기심 때문에 부검하는 걸 참관하게 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죽음의 실체를 바로 눈앞에서 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독에 감염된 것처럼 아주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아팠다는 걸 넘어서 생명이란 게 얼마나 물리적이고 또 연약한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경험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강인한 지성 뒤에 숨겨진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 충격적인 경험이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그의 열망을 더 불태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는 밤을 새워가며 파고들었지만 재미없다 싶으면 엄청나게 게을러지거나 교수님들 캐리커처나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이런 그에게 딱 맞는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생리학 강사였던 와튼 존스라는 분이었어요. 이 존스 교수가 당시 영국 최고의 생리학자였는데 강의가 아주 꼼꼼하고 깊이 있기로 유명했죠. 헉슬리는 그의 지식과 엄격함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이분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존스 교수의 인정을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1845년에 자기 머리카락 뿌리에서 새로운 막을 발견해서 생애 첫 과학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 한 면이 방황하던 천재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자, 이제 젊은 헉슬리는 책상을 박차고 드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에게 진정한 대학이자 인생의 시험대가 되어준 레틀스네이크 호에서의 항해 이야기인데요. 이 4년간의 여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의학 학위는 땄는데 앞날이 막막했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해군에 한번 지원해보지 그래? 라고 툭 던진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용기를 내서 해군 의료총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웬걸 덜컥 면접 기회를 얻더니 합격까지 해버린 거죠. 해군 병원에서 일하던 중에 운명적인 만남이 또 찾아옵니다. 당시 북극 탐험가로 유명했던 존 리처드슨 경을 만난 거예요. 헉슬리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리처드슨 경이 마침 호주와 뉴기니를 탐사할 레틀스네이크 호에 자연사학자 겸 의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우연과 좋은 인연이 겹치면서 그는 운명적인 항해를 떠나게 된 거죠. 1846년 21살의 청년 헉슬리는 레틀스네이크 호에 오릅니다. 그 후 4년 동안 그는 호주와 뉴기니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바다를 탐사하면서 해파리나 플랑크톤 같은 작은 해양 생물들을 연구하는 데 모든 걸 쏟아부었죠. 문명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함장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면서 강인함과 자제력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틈틈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영국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1850년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과학계가 주목하는 신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해는 과학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시드니에서 만난 평생의 사랑 헨리에타 히손이라는 엄청난 선물까지 안겨주었죠. 헉슬리에게 이 항해는 단순히 새로운 생물을 발견하는 과학 탐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그게 딱 드러나죠. 그는 이 경험을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로 생각했어요. 혹독한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누가 알아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아도 연구 그 자체가 좋아서 몰두하는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를 이때 터득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그가 바다에서 건져올린 가장 값진 보물이었을 거예요. 그는 당시 자신의 심정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표현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가 무태에 있는 학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린네 학회라는 곳으로 보냈던 논문들은 마치 노아가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까마귀처럼 아무 소식이 없었죠. 하지만 1849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논문을 왕립학회로 보냅니다. 이건 희망을 담아 보낸 비둘기였어요. 그리고 그 비둘기는 그가 영국에 돌아왔을 때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다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 하나로 그가 느꼈을 고립감과 간절함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자, 이렇게 화려하게 귀환했으니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졌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유명한 자연사학자가 되는 거랑 과학자로 먹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영국으로 돌아온 헉슬리는 아주 깊은 좌절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항해는 성공적이었지만 런던 과학계의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해군에서는 그 방대한 연구 자료를 책으로 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계속 미루기만 했어요. 그는 무려 3년 동안 관료들과 지긋지긋한 싸움을 벌여야 했죠. 토론토 대학 같은 곳에 교수 자리도 알아봤지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친구들은 차라리 호주로 이민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할 정도였고, 솔직히 그 자신도 약혼녀가 있는 시드니에서 편하게 의사나 할까? 하는 유혹에 흔들렸다고 해요. 정말 사방에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 그의 이 복잡한 심경이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평생의 꿈을 포기해버린 남자의 모습을 보는 건 나중에 우리 둘 모두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아, 정말 절절하죠? 당장의 편안함과 평생의 소명 사이에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더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결심 뒤에는 그를 묵묵히 믿고 지지해준 두 여성이 있었어요. 멀리 호주에 있던 약혼녀 헨리에타는 빨리 돌아와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꿈을 끝까지 쫓으세요라고 격려해줬고, 런던에 있던 누이 역시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과학자로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죠. 이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헉슬리는 그냥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지가 그의 결심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선언이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죠. 내 인생의 길은 정해졌다. 나는 런던을 떠나지 않겠다. 과학과 관련된 일로 내 힘으로 이름과 지위 그리고 돈까지 모두 얻어내고야 말겠다. 이건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런던 과학계를 내 방식대로 정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 안에 역경에 맞서 자신의 길을 여려는 한 젊은 과학자의 모든 투지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몇 년을 싸운 끝에 드디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헉슬리는 훗날 자신의 모든 싸움의 기반이 될 든든한 배를 얻게 되죠. 그 스스로가 이 힘든 시기를 인생의 케이프 혼을 통과한 것에 비유했는데요.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그 험한 바다를 마침내 건너온 겁니다. 그게 바로 1854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암흑기 끝에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친구였던 에드워드 포브스가 자리를 옮기면서 비게 된 정부 광산학교의 강사 자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이 자리는 그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연구 환경을 동시에 보장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오랫동안 싸워서 얻어낸 재정적 안정이었죠. 그리고 약혼한 지 무려 8년 만에 헨리에타를 런던으로 불러와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31년 동안 그의 학문적 본고지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중에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리면서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람, 처음부터 말을 그렇게 잘했을까요? 대중연설의 달인이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전혀 아니오시다입니다. 그는 강연을 시작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극도로 무서워했고 혐오하기까지 했대요. 입만 열면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헉슬리다운 유머가 담겨 있죠. 나는 연설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내 자신이 불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들어야 했던 불쌍한 청중들이 더 안쓰럽다. 정말 재밌죠? 그는 자신이 연설에 얼마나 소질이 없었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강연 내용을 통째로 외우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끝도 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순전히 의지력 하나로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어려운 과학 지식을 대중의 언어로 가장 잘 풀어내는 최고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훗날 그가 진화론을 지키고 과학적 사고를 세상에 퍼뜨리는 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의 역사에서 아마 가장 격렬했던 논쟁, 그 한복판에 섰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헨리 헉슬리죠.
흔히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대체 그는 어떻게 세상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흔든 투사가 되었을까요? 그의 신념과 용기가 가장 빛났던, 그리고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과학자들이여, 우리의 조상은 낙원에 그냥 두고 당신들 조상이나 동물원에서 찾으시오. 이게 1860년 무렵에 한 성직자가 실제로 했단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세상을 뒤흔든 새로운 사상이 딱 태어났을 때 세상은 이처럼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그냥 학자들끼리의 조용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대한 사건이었죠. 인간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시간은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찰스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이 출간되면서 말 그대로 지적인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폭탄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개념이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책 한 권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마치 운명처럼 한 남자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토머스 헨리 헉슬리입니다. 그럼 먼저 다윈의 책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 대체 어떤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새로운 과학책 한 권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수세기 동안 서구 세계를 굳건히 지탱해왔던 하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탄생하는 그야말로 지적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종의 기원이 나오자마자 영국 전역에서 거대한 함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윈의 이론은 당시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거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근간은 신이 모든 생물을 각기 완벽한 형태로 창조했다는 창조론이었어요. 그런데 다윈이 나타나서 아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시작했고 수억 년에 걸쳐 우연과 경쟁, 즉 자연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해왔다고 말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한 거죠. 특히 인간 역시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주장은요, 사회에 정말 거대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책을 쓴 저자 찰스 다윈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리는 아주 조용한 학자였습니다. 평생을 그냥 고독하게 연구하고 관찰하는 데 바친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혁명적인 이론은 세상의 맹렬한 공격 앞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 새로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과학계는 지성과 용기를 모두 갖추고 이 거대한 폭풍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줄 투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토머스 헨리 헉슬리였죠. 그는 스스로를 다윈의 불독이라고 칭하면서요, 이 새로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충실하고 또 가장 사나운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헉슬리는 다윈의 이론이 가진 진실의 힘을 즉각적으로 알아봤고 이걸 옹호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걸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됩니다. 헉슬리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영웅적 기질이라는 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단호한 결의를 뜻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는 과학계에서 꽤 명성을 얻고 나서도 오랫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거든요. 여러 교수 자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요. 친구들은 그냥 포기하고 호주로 떠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강인한 성품이 그를 곧 다가올 거대한 싸움에 완벽하게 대비시켜준 셈이죠. 그가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굳건한 결의가 잘 드러납니다. 인생의 소중한 목적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무한히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에게 다윈의 이론을 변호하는 건 그냥 지적인 유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실을 위해 반드시 일어서야만 하는 도덕적인 의무였고 자기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하죠.
나의 인생 항로는 정해졌다. 나는 과학을 통해 이름과 지위 그리고 수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는 진실을 위한 싸움을 자신의 소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에 대한 이 뜨거운 헌신은 1860년, 이제는 과학사에서 전설이 된 한 토론회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극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학사와 지성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이곳 유서 깊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펼쳐지게 되죠. 드디어 운명의 날, 1860년 옥스퍼드입니다. 무대 한쪽에는 아주 유창한 웅변가이자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윌버퍼스 주교가 섰습니다. 별명이 비누쌤, 소피쌤이었는데 어떤 논쟁에서도 비누처럼 교묘하게 쏙쏙 빠져나가는 화술의 대가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아직 대중에게는 이름이 낯선 젊은 해부학자, 하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찬 헉슬리가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신앙과 증거, 낡은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의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무대였습니다. 윌버포스 주교는 1시간이 넘게 열변을 토하면서 진화론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논증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자신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청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확신한 그 순간 헉슬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과학적 논증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주교가 헉슬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는데 그게 할아버지 쪽입니까? 아니면 할머니 쪽입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청중 속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주교에게 기운 것처럼 보였죠. 이 질문은 사실 진화론의 핵심을 인간이 원숭이의 직계 후손이라는 식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왜곡해서 과학 토론을 인신공격의 장으로 끌어내리려는 아주 비열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헉슬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교의 질문이 끝나고 장내에는 순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헉슬리에게로 쏠렸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 목격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냘프고 키가 큰 창백하고 엄숙한 표정의 남자가 아주 조용하고 진지하게 우리 앞에 섰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역사적인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헉슬리는 아주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첫마디는 주교의 조롱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청중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한 수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모욕적인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을 자신의 논리를 펼칠 아주 강력한 무기로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히려 위대한 재능을 다지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흐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반격은 그야말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헉슬리는 논쟁의 초점을 조롱거리였던 혈통 문제에서 지적인 정직성과 권위의 남용, 이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주교, 당신이 가진 그 훌륭한 지위와 재능을 진실을 탐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대중을 현혹하는 데 쓰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한 거죠. 순식간에 토론의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역사는 새로운 승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이 대화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학이 종교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맞서서 승리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논쟁적인 사상을 옹호하는 데에는 당연히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는 길고 외로운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짧은 대화가 역사 속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그리고 강력하게 메아리치는 걸까요? 그건 이게 단순히 재치 있는 말대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문답은 낡은 권위와 새로운 진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순간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이 토론에는 사실 단순한 승패 이상의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관찰과 실험에 기반한 과학적 증거를 따를 것인가, 진리란 신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인가,
윌버포스와 헉슬리의 격돌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은 더 이상 소수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 담론의 한가운데에서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헉슬리의 승리를 모두가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불경한 인물로 낙인 찍혔죠. 몇 년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때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위대한 작가 토머스 칼라일과의 만남은 그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분열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헉슬리가 길을 가다가 저 건너편에서 늙고 쇠약해진 칼라일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인사를 건네려고 길을 건너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 서글픈 순간은 그의 과학적 신념이 어떤 사회적 고립을 가져왔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칼라일은 헉슬리를 쳐다보면서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헉슬리요? 우리 모두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 말이요.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한때 지적으로 깊이 교감했던 위대한 사상가조차 그를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꼬리표로만 기억하고 외면해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헉슬리에게 진화론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그는 이 새로운 과학이 인류에게 훨씬 더 심오하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공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없는 논쟁을 넘어서 진화론이 품고 있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단순히 원숭이 후손이라는 조롱 섞인 캐리커처로만 남는 걸 원치 않았어요. 대신에 이 이론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깊은 통찰을 담아서 자연 속 인간의 위치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책을 썼고 진화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모습을 대중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헉슬리의 비전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헉슬리는 우리의 진화적 여정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이자 희망의 토대로 본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비록 미미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멀리 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헉슬리에게 진화론은 단순히 인간의 과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더 고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의 생각, 그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혹독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19세기 다윈의 불독이라 불리며 과학계의 최선선에 섰던 토머스 헨리 헉슬리입니다. 그의 비범한 정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가 직접 쓴 자서전을 통해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헉슬리는요, 자기 자서전을 자기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특이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내 나이에 이런 걸 하고 있다니 참 우스꽝스럽다. 이 문장 하나로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글쓰기 자체가 굉장히 쑥스럽고 좀 멋쩍다는 걸 아주 재치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마지못해 쓰는 겁니다 하고 처음부터 선언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헉슬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면서까지 자서전을 쓰게 된 걸까요? 그가 남긴 단서들을 우리가 한번 탐정처럼 따라가 보면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헉슬리는 보주엘 이전 시대를 그리워했다고 해요. 이 제임스 보주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 작가 세뮤엘 존슨의 모든 걸 기록했던 전기 작가거든요. 거의 현대적인 의미의 전기 문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 때문에 공적인 인물의 사생활은 다 파헤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헉슬리가 말하는 보주엘 이전 시대라는 건 요즘 같은 기자나 사진사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적어도 유명인의 사적인 삶이 온 세상 사람들 것이 되진 않았던 어쩌면 그런 마지막 시절을 말하는 거였겠죠. 자, 헉슬리가 처한 상황이 딱 이거였어요.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누군가 전기를 쓰겠다고 찾아온 거죠. 그럼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첫째, 온갖 듣기 좋은 말과 틀린 내용으로 가득 찬 원고를 직접 고쳐주거나
둘째,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엉터리 같은 책이 나오게 놔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뭘 선택하든 결국 그 책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헉슬리는 아주 실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 우스꽝스러운 짓을 직접 하고 말지 하고요. 바로 이런 태도, 어떤 감상에 빠지기보다는 정확성과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과학자 헉슬리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머스 헉슬리라는 사람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나 업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뭘 물려받았는지 그 유전적 특성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마치 과학자가 자기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냉철하게 분석하듯이 말이죠. 헉슬리는 1825년 5월 4일, 그때는 아직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일링에서 태어났습니다. 7번째 자식이었대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집에 벌떼가 날아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헉슬리 특유의 그 시니컬한 유머가 드러나요. 옛날 그리스에서는 아기 입술에 벌이 앉으면 나중에 엄청난 웅변가가 된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헉슬리는 이걸 비꼬어서 그때 그 하녀가 벌만 안 쫓아냈어도 내가 꿀처럼 달콤한 말솜씨를 가졌을 텐데 아깝다 하고 농담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자기 화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기도 해요. 자기는 직설적이고 꾸밈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 화려한 말이나 감성적인 호소가 중요한 정치계나 종교계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토머스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한 우연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그 의심 많은 사도 토마스에게 굉장히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고 고백하거든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즉, 경험적인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태도야말로 과학적 회의주의의 핵심이고 헉슬리가 평생 지켜온 과학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헉슬리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내리는 가장 단호한 선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완벽하게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와, 정말 단호하죠? 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헉슬리가 마치 과학자가 데이터를 분류하듯이 자기가 물려받은 특성들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어머니한테서는 날씬한 몸매, 날카로운 검은 눈 같은 외모, 그리고 감정적이고 활발한 성격, 또 무엇보다 번개처럼 빠른 사고력을 물려받았다고 하죠. 반면에 아버지한테서는 그림 그리는 재능, 이건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불같은 성미와 좋게 말하면 끈기, 나쁘게 말하면 고집 같은 걸 물려받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생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걸. 이게 바로 그의 어머니가 자기 머릿속을 묘사했던 방식이라고 해요.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냥 결론에 확 도달해버리는 거의 전기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헉슬리는 바로 이 능력이 자기한테 고스란히 넘어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헉슬리한테 이 번개 같은 사고력,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어요.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순식간에 꿰뚫어보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하거나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선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 타고난 재능을 이성으로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재적인 기질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놀랍게도 헉슬리의 정규 교육 경험은 딱 2년, 아주 짧았고요. 그의 표현에 빌리자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야말로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단언컨대 내가 학교에서 만났던 그 사회가 내 평생 경험한 최악의 사회였다. 이 한 문장에서 그의 환멸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지시죠? 그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지적 성장이나 인격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돈만 받고 애들을 내버려두는 아기 농장주 같았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끔찍했던 경험 때문에 평생 제도권 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된 거죠.
그의 짧았던 학창 시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불량 학생과의 싸움이었는데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길래 맞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벌을 받은 건 눈에 멍이 든 피해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처음으로 세상의 정의라는 게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제멋대로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이 이야기의 아주 충격적인 결말이 밝혀집니다. 해군 군의관으로 일하면서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였어요. 한 마구간에서 어떤 마부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어릴 적 그 불량 학생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전과자가 되어 있었죠. 한때 같은 교실에 있던 두 소년의 인생이 이렇게나 달라졌다는 걸 확인한 그 순간 헉슬리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헉슬리의 지적인 열정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명이 그를 이끌어갈 최종 목적지와는 좀 다른 방향이었지만요. 젊은 시절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계공학자가 될 것인가? 의사가 될 것인가? 그의 마음은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탐구하는 기계공학자를 향해 있었지만 현실은 그를 의학의 길로 밀어넣었죠. 당시 매형들이 전부 의사이기도 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요. 이교도의 땅에서 일하는 기계공학자 헉슬리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라틴어 구절이 그의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죠. 마치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낯선 생물학이라는 낯선 땅에 파견된 기술자처럼 분야는 달라도 자신은 언제나 기계의 원리를 파고드는 공학자의 시선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길을 바꾼 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찾아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헉슬리는 생리학을 살아있는 기계의 기계공학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재정의해버립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학보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이 정교한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와 원리를 파헤치는 것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거죠. 이게 바로 자신의 진짜 열정과 의학 공부를 하나로 합쳐버린 그만의 아주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리에 대한 이 지적 호기심이 하마터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습니다. 겨우 13살, 14살쯤 됐을 때 빈민구제소에서 하는 부검을 구경하러 갔다가 정체 모를 병에 감염돼서 거의 죽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기억하는 건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에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들었던 것뿐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상처가 덧나서 생긴 감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시체에서 나온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서 신경계 전체를 마비시켜버린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는 아주 치명적인 중독 상태였던 겁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의욕도 감각도 없이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 지내야만 했죠. 정말 다행히도 시골 농장에서 신선한 공기를 쐬면서 기적적으로 회복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평생 가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바로 심한 우울증을 동반하는 신경성 소화불량이었죠. 그는 이 고질병을 두고 반세기 동안 자기 몸에 같이 새들어 산 동거인이라고 씁쓸하게 농담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헉슬리가 자신의 정식 의학 교육기관, 그러니까 그의 레르야레 또는 수습기관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헉슬리는 자기 의대생 시절을 독일어 단어인 레르야레라고 표현해요. 이게 수습기관이라는 뜻인데 원래 괴테의 소설 빌헬մ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한 젊은이가 세상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시기를 의미하죠. 하지만 헉슬리는 아주 솔직하게 경고합니다. 내 방식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의 학생 시절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렸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면 그의 학생 시절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리학에는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밤새 공부했지만 관심 없는 과목 시간에는 완전히 게으름뱅이였어요. 손에 잡히는 책은 뭐든 닥치는 대로 읽어 치우는가 하면 지루한 강의가 시작되면 교수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서 딴짓을 했죠.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열정과 끝없는 태만이 한 사람 안에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기만 했던 시기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링 크로스 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수였던 워트턴 존스라는 분이었어요. 그의 강의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밀하고 논리정연했는데 제도권 교육이라면 진저리를 치던 헉슬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일한 것이었죠.
헉슬리는 존스 교수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 명의 스승으로서 누군가를 그토록 존경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엄청난 찬사만 봐도 존스 교수가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죠. 존스 교수는 헉슬리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계속 격려해 주었고, 실제로 헉슬리가 생애 첫 과학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자,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과 끔찍했던 학교 교육, 그리고 극과 극을 오가는 학습 태도, 이 모든 걸 가진 독특한 젊은이가 마침내 자기 힘으로 밥벌이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이 비범하고도 비전통적인 수습 기간은 현실 세계의 냉혹한 요구와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17세기 런던, 끔찍한 대재앙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바로 흑사병과 대화재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신의 분노 혹은 인간의 사악함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류를 끝없는 미신과 공포로부터 구해냈는지,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재앙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서 시작해서요. 그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재앙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고, 이것이 왕립학회라는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지식이라는 빛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666년 런던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곳,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라 도시 전체를 뒤덮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66년 런던. 도시에 잠시 찾아오니 평화는 사실 끔찍한 기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보이지 않는 죽음, 바로 흑사병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제 곧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불길이 도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그 섬뜩한 고요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헉슬리는 당시의 그 참혹한 광경을 소설가 데니얼 디포의 목소리를 빌려서 생생하게 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만 명의 죽음이 도시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그 침묵을요. 흑사병은 그냥 병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영혼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흑사병이 좀 잦아드나 싶어서 사람들이 겨우 한숨 돌리라고 할 때였죠. 하지만 그 안도는 정말이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새로운 재앙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런던 대화재는 말 그대로 도시의 심장을 태워버렸습니다. 성벽 안쪽 도시의 6분의 5가 전부 잿더미로 변했죠. 남은 거라고는요, 그저 끝없는 파괴의 잔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처럼 과학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압도적인 비극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설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흑사병은 저건 죄 지은 인간에 대한 신의 엄중한 심판이다. 대화재는 저건 분명 우리를 증오하는 공화주의자나 교황파 놈들의 사악한 음모다. 이렇게 원인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악의에서 찾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헉슬리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헉슬리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설명이 틀렸다면 어떡할 건가? 만약 재앙의 진짜 원인이 저 높은 하늘이나 남들의 사악한 마음속에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속에,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있었다면, 즉 원인이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비위생적인 환경 그 자체였다면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상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기 약 20년 전,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하나의 작은 움직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온갖 정치적, 종교적 소란으로 시끄러울 때 이 모든 멋에서 한 발 물러나 몇몇 학자들이 비밀스럽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지만 그 파급력은 세상을 뒤흔들 만큼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던 거죠. 이 모임의 창립 멤버였던 존 월리스 박사는 그들의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신학이나 국가 문제처럼 끝없는 논쟁만 낳고 답이 안 나오는 주제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자. 그리고 오직 철학적 탐구, 그러니까 물리학, 해부학, 천문학처럼 관찰과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논의하자. 이것이야말로 맹목적인 믿음과 권위에 맞선 새로운 철학의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탁상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윌리엄 하비가 밝혀낸 혈액순환의 비밀은 수천 년간 철옹성 같았던 고대 의학의 권위를 무너뜨렸죠.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지동설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거대한 믿음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또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목성의 위성들은 하늘의 천체는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산산조각 냈죠. 그들은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 광활한 우주 끝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가장 뜨겁고 위험한 과학적 난제들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던 사상가들의 모임이 오랫동안 무명으로 남아 있었을 리가 없죠. 그들은 곧 아주 강력한 세력, 바로 왕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1645년경에 시작된 이 작은 모임이 1660년경에 찰스 2세 국왕의 눈에 띄게 되고요. 마침내 1662년에는 자연지식의 향상을 위한 왕립학회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왕의 허가, 즉 식허를 받게 됩니다. 불과 20년도 안 돼서 동네 아마추어 동호회 갔었던 모임이 국가가 공인하는 공식 기관으로 발돋움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찰스 2세가 한 가장 현명한 일이 무엇이었냐는 점입니다. 그는 이 학회의 멋진 이름과 법적인 지위를 딱 부여해줬을 뿐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간섭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죠. 바로 이 자유.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어떤 편견이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립학회의 연구가 런던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재앙의 진짜 원인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헉슬리가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제안합니다. 만약 왕립학회를 처음 만들었던 그 창립자 중 한 명이 유령이 되어 200년 뒤에 런던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보시오들, 런던은 그 후에 몇 번이나 더 불에 탔어. 그리고 그 끔찍했던 흑사병은 몇 번이나 더 돌았어. 라고 말입니다. 그가 듣게 될 대답은 정말 놀라웠을 겁니다. 선생님, 런던은 더 이상 그렇게 불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사람들이 더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연 지식이 발전하면서 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뿜어내는 소방 장비, 즉 공학 기술을 발전했기 때문이고요. 또 화재로 인한 손실을 통계와 확률 같은 수학으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보험, 즉 금융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자연 지식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흑사병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 역시 사람들이 신앙심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넘치는 더러운 도시, 배수가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집 같은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대신에 자연의 법칙인 위생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흑사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헉슬리가 말하는 자연지식 함양의 진짜 힘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심지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까지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거대한 사상의 혁명인 셈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가져다준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증기기관이나 방적기 같은 발명품들은 산업혁명을 이끌었죠. 흑사병으로 죽어갔을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대화재로 이뤘던 손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낡은 세상의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헉슬리의 이야기는 그냥 200년 전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17세기 사람들이 흑사병과 대화재를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였듯이 혹시 오늘날 우리도 기후변화나 새로운 전염병 혹은 경제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 문제들의 해답 또한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자연 지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토머스 헨리 헉슬리가 쓴 아주 흥미로운 책 한 편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났고 그게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에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17세기 중반, 장소는 바로 런던입니다. 666년 1월에 런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는 말 그대로 거대한 재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간 끔찍한 상처였고 다른 하나는 곧 닥쳐올 무시무시한 파멸의 그림자였죠. 바로 1년 전인 1665년에 대역병, 그니까 흑사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헉슬리의 묘사를 빌리자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한때 생기로 가득 찼던 도시의 모든 소음이 멎고 그 자리엔 섬뜩한 침묵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소리라곤 오직 죽은 이를 위한 통곡과 살아남은 자들의 절망 어린 비명뿐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이 재앙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흑사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 참회하면서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곧이어 도시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든 런던 대화재에 대해서는 반응이 180도 달랐습니다. 이건 신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 즉 정치적, 종교적 반대파 놈들이 저지른 사악한 음모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격렬하게 분노했죠. 하지만 헉슬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어쩌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불경하게 들렸을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전부 틀렸다면, 만약 흑사병도 대화재도 그 진짜 원인이 신의 분노나 인간의 음모가 아니라 바로 재앙을 겪고 있는 당신들 자신에게 있었다면 그땐 어떡할 건가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뜻밖의 장소에서 아주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작은 사상가 집단, 바로 이들이 훗날 인류에게 그 답을 찾아주게 되죠. 대역병이 터지기 한 20년 전쯤이었어요. 몇몇 지식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특이했습니다. 당시 지식인 사회를 지배하던 주제, 그러니까 신학 논쟁이나 국가 정책 같은 골치 아픈 얘기는 일부러 싹 빼고 오직 철학적 탐구에만 몰두하기로 한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연구했냐고요? 보세요.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는 어떻게 돌까? 저 하늘의 별은 어떻게 움직일까? 배는 어떻게 바다 위를 떠다닐까? 자석은 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까? 물질은 어떻게 섞이고 변할까? 말 그대로 우리 주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 자체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건 목표가 바로 자연지식의 발전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게 더 이상 옛날 책이나 누가 그렇다더라 하는 권위에 기대지 말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실험하고 머리로 이치를 타져서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자는 거였어요. 자연 그 자체를 교과서로 삼자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이 조용했던 사상가들의 모임은 점점 커지고 결국엔 왕의 눈에까지 띄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662년에 자연지식의 향상을 위한 왕립학회, 즉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왕립학회로 공식 출범하면서 영국 과학의 심장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해냈다는 걸까요? 이 자연 지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헉슬리의 대겁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건 그냥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물질 문명을 창조한 혁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만약 1666년에 런던 시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우리 세상을 본다면 자기가 살던 세상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할 정도였죠. 런던 대화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연 지식, 그러니까 역학이나 재료학 같은 걸 아니까 강력한 소방 펌프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지식, 통계랑 확률을 이용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그냥 불 끄는 기술이 아니라 재앙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흑사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끔찍한 역병이 신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해결책은 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깨끗한 물, 효율적인 하수도, 그리고 환기였던 겁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니까 역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구한 건 신앙심의 발전이 아니라 지식의 발전이었던 거죠.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헉슬리가 이 과정을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자연 지식을 짐을 잔뜩 지고 묵묵히 산길을 오르는 시골 아낙네에 비유해요. 이 여인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손은 쉬지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신길 양말을 뜨고 있다는 거죠.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선물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참 아름다운 비유죠. 하지만 과학을 그냥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뭐랄까 편의점 같은 걸로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사실 진짜 혁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 인류의 정신 세계에서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헉슬리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풀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의 아주 깊은 영적인 갈증까지 해결해줄 위대한 생각들을 발견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하늘의 별을 열심히 쳐다봤더니 알고 보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네? 하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깊은 광산에서 물 좀 퍼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라? 진공이니? 기압이니? 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결국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가장 위대한 진리를 낳은 거죠. 그 결과 인류의 세계관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천문학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광활한 우주 속의 작은 먼지라는 걸 알게 됐고요. 생물학은 우리가 신이 특별히 만든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죠. 또 지질학과 물리학은 세상이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할 긴 역사를 가졌고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니까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옳은가, 무엇을 진리라고 믿을 것인가 하는 기준, 즉 윤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기존의 생각과 어떻게 달랐냐면요. 예전에는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의심 없이 믿는 게 미덕이었어요. 감히 의심을 품으면 그건 죄악이었죠. 그런데 과학의 정신은 정확히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의심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리고 검증도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지적인 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헉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는 믿음이 아닌 검증으로 정당화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주장이 진짜인 이유는 그냥 내가 그걸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적 진리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
인류 역사를 뒤흔든 이 전환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자연 지식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편리한 기술을 남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첫째,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겸허하고 위대한 통찰을 줬다는 것. 둘째,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려는 지적인 태도를 심어줬다는 것. 그리고 셋째, 결국 진짜 지식은 종류가 하나뿐이고 그걸 얻는 방법도 하나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헉슬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던져줍니다. 만약에 이 과학의 등장이 종교개혁처럼 인류가 진리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새로운 개혁이었다면 그 개혁 정신은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생각은 바로 토머스 헨리 헉슬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양 교육입니다. 헉슬리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데요. 진짜 배움, 진짜 교육이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헉슬리의 날카로운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 인생이 거대한 게임 같은 건데 아무도 우리한테 그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겠죠?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헉슬리가 교역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고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헉슬리는 우리를 19세기 영국으로 데려가요. 그때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사회가 정말 정신없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이라는 주제가 사회 전체의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전 국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보세요. 진짜 신기한 조합이죠? 평소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릴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인 거예요. 정치인, 성직자, 공장 사장님인 자본가, 심지어 사회 개혁가들까지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갑자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게 된 걸까요? 헉슬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헉슬리의 날카로운 분석이 시작됩니다. 마치 외과의사처럼 이 상황을 해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교육을 외치는 이 아름다운 합창. 과연 그 속내는 어떨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사회적 합의 같지만 헉슬리는 잠깐만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각자의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들이 교육을 외쳤던 잘못된 이유들을 하나씩 까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때 영국이 어땠냐면요. 선거법이 바뀌어서 노동자들한테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수의 유권자가 생긴 거죠.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대중이 우리의 주인이 될 테니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외친 겁니다. 근데 헉슬리가 보기에 이건 대중이 똑똑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힘을 갖게 된 대중을 자기들 입맛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온 아주 냉소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성직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시켜야 사람들의 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교육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과학이니 뭐니 하는 것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다는 논리였죠. 근데 헉슬리가 여기서 딱 꼬집어서 반박합니다. 정말요? 가만 보니까 당시에 가장 교육 많이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떠나던데요. 결국 성직자들의 주장도 점점 커지는 과학의 힘 앞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교육을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것뿐이라는 거죠. 제조업자나 자본가들의 이유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무식하면 일 못한다. 나쁜 노동자가 될 뿐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당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영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서 더 효율적인 부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광 다 떠나간다. 이가봇! 하고 외쳤던 겁니다. 이가봇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망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헉슬리는 이 역시 아주 차갑게 비판해요. 이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국가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더 좋은 부품, 더 효율적인 도구로 만들려는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 성직자, 자본가들의 속내를 다 파헤치고 나서
헉슬리는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좋다. 다들 노동자들이 무식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사회를 이끌어온다는 지배계층, 당신들의 교육은 과연 제대로 됐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어쩌면 당신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의 가치를 고작 권력 유지나 돈벌이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모든 이기적인 이유들을 싹 다 밀어내고 헉슬리는 교육의 진짜 이유를 이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교육은 누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식이 없어서 쓰러져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 조건과도 같다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헉슬리의 주장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은 돈 많은 시골지주고 오른쪽은 가난한 기술자입니다. 헉슬리는 무식함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지주는 땅만 하니까 산업이나 노동에 대해선 까막눈이고 기술자는 자기 일만 하니까 경제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각자 자기 입장만 보는 거죠. 지주는 보호무역이 짱이야 하고 기술자는 노동조합이 최고야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요. 결국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무지와 편견의 희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헉슬리는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의 진짜 목표가 뭔가요? 한 사람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사회 시스템에 딱 맞는 쓸모있는 인간 도구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여러 핑계들, 잘못된 이유들을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헉슬리가 말하는 진짜 교양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헉슬리는 여기서 자, 내 말이 정답이니까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멋진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준 다음에 우리한테 공을 넘겨요. 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은 뭔데요? 하고 묻는 거죠. 이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생각해보자고 보내는 초대장 같은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양교육의 이상적인 모습,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 헉슬리가 내놓는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헉슬리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바로 우리 인생을 거대한 체스 게임에 빗대는 겁니다. 이 비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헉슬리의 교육 철학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헉슬리는 이렇게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재산이 결국엔 체스 게임 한 판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 뭐부터 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체스 규칙 배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어떤 수를 둬야 이기는지 밤새도록 공부할 거고요. 만약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체스 말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보고 저 사람 제정신이야? 하면서 혀를 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헉슬리의 체스 비유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 게임에서 체스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체스 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현상들이죠. 이 게임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름 아닌 자연의 법칙이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우리랑 같이 게임을 하는 상대 선수는 대체 누구일까요? 헉슬리는 그 상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헉슬리가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상대, 이건 무슨 악마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심지어 우리가 규칙을 배울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무서운 점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실수를 절대로 단 한 번도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지에는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죠. 이 냉정하리만치 공평한 상대, 그 정체는 바로 자연, 즉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과 법칙 그 자체입니다. 그럼 이 게임의 판도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규칙을 잘 이해하고 게임을 잘 풀어나가면요, 이 상대는 우리에게 행복, 건강 같은 최고의 보상을 아낌없이 퍼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엉뚱한 수를 두면 상대는 서두르지는 않지만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체크메이트 시켜버립니다.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예 이 게임의 규칙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헉슬리는 절멸, 즉 사라져버린다는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대가는 이렇게나 가혹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헉슬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양교육이 뭔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인생이라는 체스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란 건요, 그냥 물리법칙이나 생물법칙 같은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우리 머리가 이해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명쾌하고 강력한 정의죠. 헉슬리는 교육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자연이 가르치는 교육, 또 하나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자연적 교육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뜨거운 걸 만지면 아프다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맛있는 걸 먹으면 즐거움을 통해 배우죠. 자연은 이렇게 고통과 쾌락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인위적 교육은 뭐냐? 자연한테 직접 혼나기 전에 미리 대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진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종의 모의고사, 예행 연습인 셈이죠. 그럼 학교 교육 같은 인위적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헉슬리는 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정말 생생하죠? 자연의 가르침은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고 말해주면서 때리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뺨부터 날립니다. 건강관리 안 하면 병이 오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외톨이가 되죠. 왜 내가 이 뺨을 맞아야 하는지는 맞은 다음에 스스로 알아내야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인위적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픈 뺨을 맞기 전에 이렇게 하면 뺨 맞는다고 미리 알려주고 그 뺨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이 마지막 인용문이 바로 헉슬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최종 목표, 즉 진정한 교양인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째, 몸이 의지에 충실한 하인이 된다. 이건 내 몸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고요. 둘째, 지성이 명료하고 냉철한 논리의 엔진이 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비열한 것을 미워할 줄 알고 강한 의지와 양심까지 갖췄습니다. 이렇게 몸과 머리, 마음이 모두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인생이라는 게임을 자유자재로 플레이하는 사람, 이야말로 헉슬리가 꿈꿨던 교육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벌이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수인가요? 게임의 규칙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이기려고 하는 공격적인 플레이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규칙을 어겨서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체크메이트만 당하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티는 수비적인 플레이어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과 배움에 대한 태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19세기 생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의 에세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던 시대에 과학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힘있게 주장한 글인데요. 이건 단순히 과학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하나의 강력한 선언문 같은 글입니다. 헉슬리는 글의 첫머리부터 우리를 1666년 1월 안개 낀 런던의 한복판으로 데려갑니다. 상상해보세요. 끔찍한 재앙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도시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아직 그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곧 닥쳐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이 헉슬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헉슬리가 펼치는 논리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런던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방식이 싹 텄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 또 지성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도덕을 만들고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헉슬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그냥 흔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째 뒤엎어버린 두 가지 역사적 재앙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필 이 재앙들이었을까요? 바로 이 끔찍한 사건들이 기존의 세계관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죠.
1665년에는 대역병, 그러니까 흑사병이 런던을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듬해에는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이 연이은 재앙은 도시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답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생각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재앙들을 신의 분노나 아니면 반대파의 사악한 음모 탓으로 돌렸어요. 역병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신이 내린 벌이고, 화재는 분명 우리를 미워하는 정치 세력의 짓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헉슬리는 전혀 다른 범인을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자연의 법칙에 대한 무지, 즉 우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류가 변덕스러운 운명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오히려 자연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통을 불러온 능동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개념이었죠. 헉슬리는 신에게 기도하고 적을 저주할 시간에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진짜 문제였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헉슬리는 해결의 실마리가 이미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고 말해요. 바로 미미한 단체라는 이름으로요. 재앙의 원인을 신이나 악마 같은 외부에서 찾던 시대에 문제의 해답을 우리 내부에서, 즉 인간의 이성 안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헉슬리가 새로운 철학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의 방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 책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맞아가 아니라 잠깐, 진짜 그런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하는 태도인 거죠. 권위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눈앞의 증거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월리스 박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확 와닿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해부학, 천문학, 화학 같은 세상 만물을 탐구하되 끝없는 논쟁만 낳는 정치와 신학 문제만큼은 우리 논의에서 철저히 빼자고 약속했던 거죠. 정말 미미한 시작이었죠. 그냥 몇몇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박한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주목을 받고 결국 나라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학회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훗날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의 거인들을 배출하면서 영국 과학 발전의 심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삶에 뭘 해줬을까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끼리의 지적 유희였을까요? 헉슬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일상에서의 거대하고 실질적인 개선들을 하나씩 보여주죠. 헉슬리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줘요. 한쪽에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책을 썼지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던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 위에 쓴 글씨 같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새로운 철학, 즉 과학은 불과 몇 세대 만에 문명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문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런던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런 대화재를 막기 위한 소방 기술이 나왔고요.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보험제도가 수학적 원리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의 공포를 몰아낸 공중위생 개념도 바로 여기서 나왔죠. 나아가 제니 방적기와 증기 펌프 같은 발명품들은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새로운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작은 막대가 당시 런던을 거의 파산시킬 뻔했던 대화재의 손실액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석탄산업이나 섬유산업이 창출한 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과학이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국가의 부와 힘의 원천이 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헉슬리가 드는 비유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과학은 무슨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알프스 산골의 어느 농부 여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 즉 뜨개질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인 우리 인류에게 따뜻한 옷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헉슬리에게는 이런 모든 물질적인 발전들, 소방차나 방적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냥 장난감에 불과했어요. 자연 지식이 가져온 진짜 혁명, 그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바로 인간이 스스로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현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지적혁명의 심장부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세요. 이전까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우리를 그 특별한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래고 광대한 우주 속에 떠있는 작은 먼지 같은 행성의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죠. 모든 과학 분야에서 낡은 믿음을 대체하는 놀라운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문학은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오래되었다는 걸 보여줬고, 물리학은 만유인력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을, 화학과 연력학은 물질과 에너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발견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우주가 어떤 신이나 정령의 변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이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이상 초자연적인 존재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세상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것.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었어요. 헉슬리는 바로 이 점이 과학이 가져온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변화라고 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뭘 믿을 때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바로 권위였어요. 교황님이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진실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왜요? 라고 묻거나 의심하는 건 아주 나쁜 것, 심지어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걸 최고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야말로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위대한 뉴턴이 한 말이라도 실험과 관찰이라는 증거 앞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헉슬리는 이 새로운 정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과학자는 믿음이 아닌 검증에 의해 의로워짐을 믿게 되었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진실은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식 습득 방법을 넘어선 하나의 새로운 윤리체계입니다. 자, 이제 헉슬리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과학이 우리에게 준 이 새로운 생각과 태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헉슬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과학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은 증기기관차나 전신기처럼 당장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과 진실을 대하는 정직한 태도, 바로 그 검증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헉슬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아주 장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더 성숙해지면 자연세계든 인간사회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믿을 만한 방법은 결국 이 과학적 방법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입니다. 이 헉슬리의 글은 150년도 더 전에 쓰였지만 마지막 질문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직접 던지는 것 같습니다. 헉슬리의 시대에 역병이 흑사병이었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역병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뉴스와 혐오, 불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검증의 윤리라는 백신이 과연 우리 시대의 역병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헉슬리의 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양교육이나 인문교육이라고 부르는 liberal education. 사실 이 말이 좀 모호하게 들릴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여 년 전에 토머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상가가 이 개념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는다는 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육의 진짜 목적이 대체 뭘까요? 19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왜 배우고 가르치는 걸까요?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기 위한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헉슬리는 이 복잡한 논쟁을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비유 하나로 정리해버립니다. 바로 인생을 한 판의 거대한 게임에 비유하는 건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선 헉슬리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당시 사회는 대체 왜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두고 저마다 다른 꽁꽁이를 가지고 그야말로 시끄러운 목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헉슬리가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이 교육을 외치는 이유가 다 제각각이었던 거죠. 정치가들은 곧 투표권을 갖고 나라의 주인이 될 대중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섞인 생각에서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성직자들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니까 이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자본가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노동자는 공장의 부품 같은 거였어요. 무지하고 제멋대로인 노동자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니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였지만 이들은 어떤 통제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주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헉슬리는 바로 이 소수의 편에 섰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사회에 쓸모있는 도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바로 인간 그 자체의 번영,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교육이란 지식이 없어서 한 인간의 고귀한 잠재력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 그걸 막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헉슬리는 자신만의 이상적인 교육, 완전한 교양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본격적으로 꺼내듭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체스 게임이죠. 헉슬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딱 한 판의 체스 게임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뭘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체스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게임의 규칙은 뭔지,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배우는 걸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체스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발딛고 선 땅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인간관계 같은 삶의 모든 무대 말이죠. 그럼 체스 말은 뭘까요? 바로 우주의 모든 현상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중력, 날씨 같은 자연 현상,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 변화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이 이 게임의 말들인 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임의 규칙,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처럼 허술하거나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주의 근본 원리,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한쪽 플레이어입니다. 그럼 우리 상대는 누구일까요? 체스판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보이지 않는 상대.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헉슬리가 묘사하는 자연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플레이어예요. 누구를 편애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법이 없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냉정한 상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규칙을 몰랐다고 해서 실수를 눈감아주는 법이 절대 없거든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모른다고 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봐주지 않는 것처럼요. 이 위대한 게임의 규칙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수를 둔다면 자연은 서두르지는 않지만 아주 가차없이 우리를 체크메이트, 즉 패배하게 만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헉슬리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교육이란 건 뭐냐? 바로 이 인생이라는 위대한 게임의 규칙, 즉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감정까지도 그 법칙에 기꺼이 따르고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육이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훌륭한 플레이어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이어서 헉슬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일깨워주는데요.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 가기 훨씬 전부터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학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연의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의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은 정말 혹독합니다. 자연은 이거 조심해 하고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아요. 그냥 결과를 통해서, 즉 체벌을 통해서 직접 가르칠 뿐이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곧바로 고통이라는 체벌이 따라옵니다. 왜 아팠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뺨을 맞았는지는 오직 스스로 알아내야만 하죠.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이 만든 교육, 즉 우리가 아는 학교 교육의 진짜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인간이 만든 교육의 목표는 자연의 이 가혹한 수업에 미리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고통스러운 체벌을 겪으면서 먼저 배운 게임의 규칙들을 다음 세대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거죠. 자연에게 직접 호되게 당하기 전에 이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교육의 정말 위대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터득한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교양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헉슬리는 그 이상적인 플레이어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 보입니다. 헉슬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신체는 잘 훈련된 충실한 하인처럼 의지가 시키는 일을 쉽고 즐겁게 해냅니다. 그의 지성은 어떨까요? 편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맑고 냉철한 논리의 엔진 같아서 어떤 문제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죠. 정신은 세상의 근본 진리, 즉 자연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고요. 그의 뜨거운 열정은 야생마처럼 날뛰는 거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양심이라는 꽃띠에 의해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비열한 것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고귀한 품성을 지니고 있죠. 이처럼 신체, 지성, 감정, 도덕성,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전인적인 인간. 이게 바로 헉슬리가 생각한 교육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우주의 근본 규칙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치 체스 고수가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읽고 우아하게 경기를 운영하듯이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게임을 아주 능숙하고 품위 있게 헤쳐나가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단순히 인생 게임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걸 넘어서 그 게임 자체를 아름답게 플레이하는 예술가와도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헉슬리가 말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은 이 위대한 인생 게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나 잘 준비시켜 줬을까요? 헉슬리의 이 높은 기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배움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19세기 사상가 토머스 헉슬리가 그의 책 자유교육론에서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그 시대의 고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헉슬리의 날카로운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정말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을 둘러싸고 헉슬리가 살던 19세기 영국은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요. 당시의 그 혼란과 논쟁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헉슬리는 당시 사회를 혼란스러운 합창단에 비유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외치고는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각자 자기만의 이기적인 악보를 보고 제멋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헉슬리는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꿰뚫어 봤을까요? 먼저 당시의 여러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주장의 허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든 다음에 헉슬리가 제시하는 인생과 배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순으로 가득 찬 합창단에는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을까요?
저마다 아주 절박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헉슬리가 보기에 이 논쟁의 주역은 크게 네 부류였습니다. 첫째는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대중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었죠. 저들이 이제 주인이 될 텐데 무식하면 큰일 나 하는 걱정이었고요. 둘째는 점점 텅 비어가는 교회를 보며 걱정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교육을 안 시키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셋째는 산업가와 자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유는 아주 명확했어요. 노동자들이 무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헉슬리 자신이 속한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에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목적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헉슬리는 이런 그럴싸한 명분들에 뭐랄까 시니컬한 코웃음을 칩니다. 이 위선으로 가득 찬 합창에 동참하는 대신 모두가 좀 불편해할 만한 아주 날카로운 줄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줄문 아닌가요? 그는 지배계급의 위선을 정면으로 꿰뚫어 봅니다. 바로 어제까지는 자기들만 누리던 특권, 그러니까 무지가 말이에요. 이제 막 힘을 갖게 된 대중에게서 보이니까 갑자기 아이고 저거 위험하다 하고 태도를 싹 바꾸는 그 모순을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헉슬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나 배울 만큼 배운 부유한 지주나 그들이 가진 편견과 무지의 양은 핀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똑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값 올리려고 보호무역을 외치는 거나 노동조합이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폐쇄적인 규칙을 만드는 거나 결국 자기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협한 생각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헉슬리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성직자, 자본가, 그리고 당시 교육 시스템 전체를 향해서 따끔하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정말로 교육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물건 싸게 파는 게 그렇게 위대한 국가적 목표인가요? 교육이 단지 공장에 필요한 인간 부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는 교육개혁이 필요한 건 가난한 대중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특히 소위 배운 자들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순 헉슬리는요, 드디어 자신만의 비전을 펼쳐 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을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게임으로 상상해 보라고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삶과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이 체스 한 판의 승패에 달려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린 뭘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죠. 모든 게 걸린 게임인데 자식한테 그 게임의 규칙조차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나 국가가 있다면 우린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건 명백히 어리석고 또 무책임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헉슬리의 핵심 주장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생이야말로 체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게임이라는 거죠. 이 게임에서 체스판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요. 체스의 말들은 우주의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극히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또 끈기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자연이죠. 그런데 이 상대는요, 완벽하게 공정한 만큼이나 완벽하게 냉정합니다. 우리의 실수나 무지를 결코 눈 감아주는 법이 없죠. 아주 작은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헉슬리는 이 비유를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데요. 우리 상대는 인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게임을 하는 사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이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배우고 성장해서 이기길 바라는, 뭐랄까, 강인하고 조용한 천사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를 이기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면서 함께해주는 스승인 셈입니다. 이 게임의 판도는요,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게임을 잘하는 것, 즉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지나 고집 때문에 게임을 망치는 사람은요,
서두르지는 않지만 아주 가차없이 체크메이트를 당하게 됩니다. 게임판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육이 이 거대한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든 안 가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헉슬리는 교육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육을 크게 자연적 교육과 인위적 교육으로 나눕니다. 자연적 교육은 말 그대로 자연, 즉 우주가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지면 아프고 맛있는 걸 먹으면 즐거운 것처럼 고통과 쾌락이라는 경험을 통해서요. 반면에 인위적 교육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학교, 책, 가르침 같은 형식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이건 사실 자연의 가르침에 대한 예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이라는 스승님은요, 정말 무섭고 혹독한 분이에요. 왜 때리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일단 주먹부터 날리거든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 절대 안 통합니다. 무지했다는 건 고의로 규칙을 어긴 것과 똑같이 처벌받죠. 왜 맞았는지는 오롯이 우리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인위적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연의 그 아픈 매가 날아오기 전에 그 징후를 미리 읽고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죠. 헉슬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가 거대한 대학교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자동 입학한 우주대학교인 셈이죠. 이 우주대학교에서는 성적이 어떻게 매겨질까요? 자연의 법칙을 열심히 배우고 그에 순응하는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등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배우고 익혀서 보통 학생으로 졸업하죠. 그리고 아예 배우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학교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대학에서는 재수강이란 게 없습니다. 여기서 낙제는 곧 게임에서의 패배, 다시 말해 절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무 교육을 해야 하냐 마냐 하는 논쟁은 이미 끝난 거죠. 자연이 이미 강제하고 있으니까요. 배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게임에서 이기는 것, 이 우주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헉슬리는 이 책의 마지막을 정말 장엄한 묘사로 장식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초상화를 그려내는 거죠. 헉슬리가 그리는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은요, 정말이지 총체적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내 의지를 완벽하게 따르는 충실한 하인과 같은 몸이죠. 그 다음은 지성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맑고 차가운 논리의 엔진 같은 지성이요. 하지만 이 지성은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 즉 세상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죠. 뜨거운 열정 또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양심의 인도를 받도록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모든 비열함을 미워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깊은 감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 이것이 바로 자유교육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규칙, 즉 자연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법칙을 따르도록 스스로를 완벽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이죠. 15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헉슬리의 책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 그리고 자연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될까요?